안녕하세요. 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한국 시간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자정에 토트넘과 에버턴이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경기를 칠 예정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국내 팬들한테 할 수 있을지 해당 경기를 프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토트넘의 최근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첼시전을 시작으로 5경기에서 1무 4패의 부진에 빠지면서 심각한 슬럼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캐슬전 4대1 대승에 이어서 노팅엄 포레스트 원정에서도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4위 맨시티와의 승점차를 1점으로 좁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1위 아스널과의 승점차도 아직은 6점밖에 나지 않는 상태인데요. 최근 토트넘의 연승의 원동력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토트넘은 첼시전에서 핵심 수비수인 로메로의 3경기 출전 정지와 또 이제 그의 파트너인 판더펜의 장기 부상, 플레이메이커인 메디슨의 장기 부상으로 인해서 전력에 상당한 누수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토트넘은 상당히 흔들리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벤 데이비스가 로메로의 파트너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여기에 더해 약간의 전술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공격진의 조정이 있었던 거였는데요. 클룹세스키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내리고 히샬리송을 최전방 공격수로 올리고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에서 뛰던 손흥민 선수를 왼쪽 윙으로 돌린 게 최근 토트넘 연승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샬리송 같은 경우는 토트넘 입단 이후 지난 시즌은 단 한 골에 그쳤었고요. 프리미어리그에서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시즌도 12라운드까지 단 한 골이 전부였습니다. 즉 토트넘 이적 기준으로 해서 첫 39경기에서 단 2골이 전부였으나 최근 2경기에서 이보다 더 많은 3골을 넣으면서 연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히샬리송이 톱에서 뛰면서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공중볼에서도 강점을 보이면서 지난 경기에서는 이제 그 클룹세스키의 크로스를 헤딩 슈팅으로 골을 연결시켰죠. 거기다가 이제 자신감도 조금씩 차오르면서 히샬리송이 골을 넣어주는 게 팀의 힘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더해 이제 그 클룹세스키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위치를 변경한 게 토트넘의 전술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 클룹세스키는 이번 시즌 오른쪽 윙으로 나왔을 때 12경기에서 3골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은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뛰면서 4경기에서 2골 2도움을 올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최근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온 3경기에서 2골 2도움이 전부 다 나왔죠. 그것도 2경기 모두 원정 경기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그 클룹세스키는 프리미어리그 원정 2경기 연속 골과 도움을 동시에 기록한 4번째 토트넘 선수로 등극했습니다. 디미타르 베르바토프, 손흥민, 그리고 해리케인에 이어서 4번째인 거죠. 근데 이제 그 클룹세스키 같은 경우는 윙에서 뛸 때는 약간 조금 볼을 끄는 습성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속도가 나오지 않으면서 약간 공격 템포를 늦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게 그 공격형 미드필더로 가서는 상당 부분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클룹세스키가 볼을 키핑하는 능력이 있고 또 이제 어느 정도 몸싸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손흥민 선수의 보디가드 역할도 수행하는 데다가 또 이제 이거는 스카이 스포츠에서 나온 세부 기록인 건데 클룹세스키가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들 중에서 가장 뛴 거리가 길어요. 184.8km거든요. 즉 왕성한 활동량을 통해서 팀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 클룹세스키가 오픈 플레이에서의 찬스 메이킹이 36회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1위입니다. 살라나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이제 손민 선수나 트리피어보다도 더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클룹세스키도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 원래 어렸을 때는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뛰었다고 말이죠. 하지만은 파르마에서 뛰면서 오른쪽 윙에서 뛰기 시작했으나 어쨌건 그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가 본인도 익숙한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키를 잡고 있는 선수는 손흥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디슨이 빠지면서 토트넘이 찬스 메이킹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을 드러냈어요.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뛰고 있었으나 메디슨이 사라지면서 손흥민 선수의 슈팅 숫자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빌라전 슈팅 2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경기들에서는 슈팅이 한 번밖에 없었어요.
이게 그 메디슨의 공백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 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찬스 메이킹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17경기에서 10골 4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중 3도움이 최근 4경기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2골 3도움. 득점 수치는 다소 떨어졌으나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도움을 상당히 올려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건 이제 그 세부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왼쪽이 손흥민 선수의 뉴캐슬전 기록인 건데요. 키패스를 4회를 기록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경기에서 가장 많이 기록했고요. 무엇보다도 빅찬스를 2번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2도움을 올린 거죠. 슈팅 숫자는 4회를 가져갔는데 이 중 1회는 63분 이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으로 나와서 63분까지는 슈팅이 한 번밖에 없었는데 이후에 이제 그 토트넘이 약간 수비적으로 전환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 공격수로 올렸고 그러면서 3번의 슈팅을 가져간 거죠. 여기에 더해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드리블도 상당히 많이 해주면서 5번 드리블을 시도해서 3번 성공시켰고요. 여기에 더해 페널티킥도 얻어냈고 그라운드 볼도 12번 경합해서 7번 성공했고 그라운드 볼 경합을 상당히 많이 해준 거죠. 여기에 더해 파울 획득도 2번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이 노팅엄 포레스트전인데요. 이 경기에서는 상대가 계속 손흥민 선수한테 파울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키패스를 많이 기록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왼쪽 측면에서 뛰면서 크로스를 5회 시도해서 2회 성공시켰고요. 또 이제 롱패스도 2회 시도해서 전부 다 성공시켰고요. 그 슈팅도 4회 가져갔고요. 또 이제 무엇보다도 드리블을 무려 6회나 시도해서 성공은 2회였지만은 이게 시도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에 더해 그 파울 계속 당했다고 했잖아요. 파울 획득도 4회를 기록했습니다. 그라운드 볼 경합도 무려 15회나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뭐 성공은 6회였지만은 일단 경합을 많이 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즉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지 못했고 도움을 기록하지 못했지만은 많이 뛰면서 주변 동료들을 직간접적으로 도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 손흥민 선수가 유럽 5대 리그 공격수들 중에서는 압박 순위가 독보적인 1위예요. 16.17회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2위부터 나머지 선수들은 다 쫄망쫄망 붙어 있는 데다가 15회를 넘기지 못했어요. 유일하게 손흥민 선수만 15회 이상의 압박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과정에서 그 토트넘의 노팅엄전 2번째 골이 나왔던 거였죠. 손흥민 선수가 상대 골키퍼인 터너를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터너가 패스 미스를 범했고 이를 받아낸 클룹세스키가 그대로 치고 들어가서 골을 넣은 거였죠. 여기에 대해 그 스카이 스포츠에서 패널로 활동하고 있는 리버풀의 전설적인 센터백인 제이미 캐러거가 클루세스키는 손흥민에게 감사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정도였습니다. 클루세스키와 손흥민, 히샬리송의 영향력은 노팅엄전 득점 찬스 패스와 득점 찬스 리시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루세스키는 노팅엄전에서 득점 찬스 패스 전체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양팀 선수 도합해서 4위를 기록한 거고요. 득점 찬스 리시브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가 전체 1위를 기록했고 히샬리송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거는 이번 시즌 기록인 건데요. 프리미어리그 득점 시퀀스 관여에 있어서는 클룹세스키가 프리미어리그 전체 1위입니다. 이게 그 찬스 메이킹과 빌드업 관여 때문에 클룹세스키가 로드리나 브루노 페르난데스, 소보슬라이, 알바레스, 살라 같은 선수들을 제치고 1위를 달릴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찬스 메이킹이라던가 빌드업 과정에 많이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전체 7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노팅엄전에서 토트넘에게 악재가 있었는데요. 먼저 그 오른쪽 윙으로 선발 출전했던 브레넌 존슨이 친정팀인 노팅엄 상대로 머리 부상을 당하면서 32분경에 교체 아웃됐었고요. 42분경에는 우도기가 시즌 5번째 옐로카드를 받으면서 에버턴전 결장이 확정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65분경에는 비수마가 상대 선수한테 거친 태클을 범하면서 퇴장 징계를 받았는데요. 비수마가 이번 시즌 2번째 퇴장이었기 때문에 4경기 출전 정지 징계가 주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그 토트넘이 부상자 명단이 상당히 길잖아요. 페리시치, 벤탄쿠르, 판더펜, 메디슨, 세세뇽, 솔로몬, 화이트먼 이렇게 이제 7명이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비수마와 우도기가 이번 경기
징계로 결장하고 브래넌 존슨과 로세소의 출전 여부도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그 존슨과 로세소는 어지간하면은 적어도 벤치에는 대기할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토트넘의 상대팀인 에버턴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턴 같은 경우는 첫 7경기에서 1승 1무 5패의 불안한 시즌 출발을 알렸습니다. 하지만은 최근 리그 4연승을 포함해서 10경기에서 7승 1무 2패의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마저도 2패가 리버풀과 맨유한테 당한 거고요. 1무는 브라이턴, 즉 만만치 않은 팀들을 상대로 기록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그 에버턴의 성적은 8승 2무 7패. 이게 그 승점 16점으로 16위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긴 한데요. 이거는 그 승점 10점 삭감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그 에버턴은 이 건을 가지고 항소 중에 있고요. 만약에 이 승점 10점 삭감이 취소가 된다면은 에버턴은 승점 26점으로 10위에 올라서게 되는 거죠. 그마저도 브라이튼보다는 한 경기를 덜한 거예요. 그러면 지난 시즌 극적으로 잔류했던 에버턴이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턴은 현재까지 27점으로 프리미어리그 최소 실점에 있어서 맨시티와 함께 공동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리버풀, 아스널 다음으로 실점이 적은 팀인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그 에버턴이 상당히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가로채기에 있어서는 풀럼과 웨스트햄에 이어서 경기당 9.4회로 3위를 달리고 있고요. 또 이제 그 태클에 있어서는 경기당 11.6회로 토트넘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에버턴은 공중볼에 굉장한 강점이 있습니다. 먼저 그 공중볼 경합 시도 횟수 자체는 경기당 36.1회로 36.2회의 루턴타운에 이어서 2위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획득인 거잖아요. 획득 숫자는 경기당 18.8회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1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롱볼을 의도적으로 많이 시도를 하는데요. 에버턴의 롱볼 성공 횟수는 경기당 26.3회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3위입니다. 맨시티가 롱볼 성공 횟수가 가장 많은 이유는 맨시티 같은 경우는 롱볼 시도가 많은 건 아니지만은 워낙 정확하다 보니까 성공 횟수가 많은 거고요. 풀럼과 에버턴은 많이 시도하다 보니까 많이 성공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제 에버턴에는 키 큰 선수가 상당히 많아요. 190이 넘는 선수도 3명이나 되고요. 오나나, 마이클 킨, 그리고 베투. 그리고 또 이제 180 후반대도 3명이고, 제임스 가너, 타르코프스키, 그리고 칼버트 루인. 그리고 또 이제 그 두쿠레도 184cm인 건데요. 이들이 이제 골을 많이 넣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에버턴 같은 경우는 주중 풀럼과의 리그컵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요. 승부차기에서 오나나와 가너가 이제 실축을 하면서 풀럼에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약간은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더 큰 문제는 카라바오컵에 주전들을 총출동시켰다는 데 있어요. 경미한 부상 후 결장한 두쿠레와 미콜렌코, 그리고 애슐리 영, 이 3명 제외하면은 주전 선수들이 전부 다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럼에도 탈락했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적인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더해 션다이치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두쿠레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번 주말 경기까지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쿠레 같은 경우는 현재 6골로 팀 내 최다골 기록자거든요. 단순히 골만 넣는 게 아니라 경기에 있어서의 영향력도 상당히 커요. 이 선수가 싸워주고 볼을 끌고 전진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다 맡으면서 공격형 미드필더 중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두쿠레가 빠진다면 에버턴한테는 상당한 악재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확실하게 부상 후 빠지는 선수는 델레알리의 한 명이지만은 미콜렌코, 만드레 고메스, 시머스 콜먼, 애슐리 영 등도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두쿠레와 미콜렌코와 영은 주전이니까 이들이 결장한다면 에버턴한테는 상당한 전력 누수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죠. 당장 지난 주중 풀럼과의 리그컵 경기에서 원래 센터백인 브레이스웨이트가 왼쪽 풀백으로 나서면서 마이클 킨이 센터백으로 나왔는데 그 마이클 킨이 자책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양 팀의 프리미어리그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맞대결 전적은 62전 29승 23무 9패로 토트넘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토트넘이 최근 21경기 맞대결에서 10승 10무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21경기 중에서 토트넘이 마지막으로 패한 거는 2020년 9월 13일에 있었던 토트넘 홈경기 0대1 패배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의 에버턴전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대회로 따지면은 13경기 6승 5무 2패 4골 6도움을 기록하면서 거의 뭐 경기당 1개에 육박하는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FA컵 3도움이 상당히 컸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그 손흥민 선수가 3도움을 올리고도 토트넘은 에버턴에게 연장 접전 끝에 탈락하고 말았지만 말이죠. 프리미어리그를 놓고 보면은 6승 5무 1패고요. 4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버턴 상대로는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안드레 고메스에게 파울을 범해서 그것 때문에 퇴장을 당한 일도 있었고요. 2021-22 시즌 28라운드 홈경기에서 골을 넣고 그 다음에 2경기 연속 골이 없는 상태인 건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에버턴 감독인 션다이치 감독의 토트넘 상대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같은 경우는 이번이 프리미어리그 데뷔 시즌이다 보니까 에버턴 상대 전적이 없는데요. 션다이치 감독은 18경기 2승 5무 11패로 상당히 부진을 보였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기록이 번리에서 기록한 거다 보니까 정상 참작할 부분은 있지만은 토트넘 상대로 약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에버턴 지휘봉을 잡고는 지난 시즌 29라운드에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후스코어드 예상 라인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비수마의 공백을 호이비에르가 메울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우도기의 공백은 에메르송 로얄이 메울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로얄 같은 경우는 왼쪽 풀백에 설 때 공격 지원에서 상당히 문제를 드러냈었거든요. 울버햄튼전이 대표적인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수비형 미드필더로 호이비에르가 나온다면은 호이비에르 역시도 공격 지원 능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상당히 고립될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손흥민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가 토트넘에게 있어서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원 없이도 손흥민 선수가 이전의 활약상을 계속 이어준다면은 그러면 충분히 에버턴의 측면을 공략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토트넘의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턴전 이후 토트넘은 브라이턴 원정을 떠납니다. 이때면은 우도기는 이제 징계에서 돌아오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본머스와의 홈경기, 즉 에버턴, 브라이턴, 본머스로 이어지는 일정 자체는 나름 괜찮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번리하고의 FA컵 3라운드부터인데요. 이런 가운데 그 토트넘은 손흥민과 비수마, 사르 없이 FA컵 3라운드를 시작으로 맨유 원정, 브렌트포드 홈, 에버턴 원정, 그리고 브라이턴과의 홈경기까지 치러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손흥민과 비수마, 사르가 복귀하면은 울버햄튼과의 홈경기를 시작으로 첼시 원정까지 연전 경기를 치르게 될 건데요. 즉 토트넘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발빠르게 선수를 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손흥민과 비수마, 사르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과연 토트넘이 손흥민과 사르가 대표팀에 차출되기 이전에 최대한 승점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에서 선수 보강을 어떻게 빠르게 단행할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관련 소식들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